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상인의 딸이었던 제가 훗날 프랑스를 30년간 지배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독살, 흑마술, 그리고 대학살. 16세기 프랑스 왕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뒤에는 언제나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을 피와 독극물로 물들였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이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녀를 냉혹한 마녀 혹은 잔인한 독살자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트린 드 메디치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그녀는 정말 마녀였을까요? 매혹한 정치가였을까요? 아니면 혹독한 난세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인간에 불과했을까요? 오늘은 신화와 역사 사이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상식을 뒤집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녀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정적들은 그녀를 이탈리아의 마녀라고 부르며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의존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죠. 그뿐인가요? 그녀의 향수병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궁정에서 일어난 적들의 의문사는 모두 그녀의 짓으로 돌려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주도한 내열한이라는 꼬리표가 수세기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면 정말 그녀는 악마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전설 뒤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는 법입니다. 카트린의 어린 시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1519년,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겪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메디치 가문의 영광 뒤에는 이렇듯 고아가 된 어린 소녀만 덩그러니 남겨진 셈이죠. 더 기구한 건 피렌체의 격변기 속에서 그녀는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갇혀 볼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반란군들은 그녀를 성벽에 매달아 죽이거나 심지어 매춘굴에 보내겠다는 끔찍한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을지 짐작이 가시죠? 나중에 프랑스 왕실에서는 그녀를 상인의 딸이라고 조롱하며 혈통이 부족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멸시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린 사람이 과연 태생적으로 마녀였을까요? 그렇게 피렌체에서 살아남은 카트린은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와 1세 국왕은 어린 며느리를 보고 소녀가 알몸으로 내게 왔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533년, 결혼 당시 약속했던 엄청난 지참금은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죽음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시아버지 프랑수아 1세는 아무것도 안 가져온 신부라며 한탄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죠. 더 큰 문제는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조의 존속을 위해 아이는 절실했지만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혼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온 소녀에게 이제는 왕비로서의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카트린은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그녀는 이 1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궁정의 예법을 익히고 납작 엎드려 때를 기다리는 법을 터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남편 앙리 2세에게는 왕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20세나 연상이었던 미모의 귀족 여성 디안 드 푸아티에였습니다. 앙리 2세는 디안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카트린은 철저히 그림자 취급을 당했죠. 자, 보세요. 왕은 아내인 카트린 C와 자신의 이름 앙리 H의 이니셜을 겹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이게 아내를 존중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백히 디안디의 이니셜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이건 카트린에게 엄청난 굴욕이었을 겁니다. 디안은 왕실 보석을 차지하고 심지어 왕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슈농소 성의 주인 행세를 하는 동안 카트린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당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왕비로서 이런 취급을 당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감정은 아마 엄청난 분노와 함께 언젠가 내 자리를 되찾겠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앙리 2세와 디안의 시대가 계속되던 1559년 운명의 마상 창시합이 벌어집니다. 앙리 2세는 몽고메리 백작과의 시합 중 불의의 사고로 눈과 뇌를 관통당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건 당시 왕은 디안의 색상이었던 흑백의 리본을 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른 여인의 색깔을 달고 죽는 것을 본 카트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카트린은 평생 검은 상복만을 입으며 스스로 검은 여왕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부러진 창을 자신의 문장으로 삼아 남편의 죽음과 그로 인한 자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이제 그녀의 시대가 왔습니다. 카트린은 즉시 디안을 궁정에서 추방하고 왕의 여인이 차지했던 슈농소 성을 되찾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복수라고 부르지만 그녀에게는 오랜 굴욕과 박탈감을 되갚는 정의 구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카트린이 맹혹한 정치가로 변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앙리 2세의 죽음 이후 카트린은 드디어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차례로 왕위에 올랐지만 모두 병약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불꽃들이었던 셈이죠. 그녀는 이제 왕비가 아닌 태후로서 어린 아들들을 대신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심지어 어린 아들들을 침실에서 함께 자며 국정을 돌보았다고 하니 얼마나 절박하게 아들들을 지키고 왕조를 보존하려 애썼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녀의 정치는 흔히 냉혹하다고 평가되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생존과 아들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권력이 곧 모성애의 다른 이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데요. 과연 그녀가 어떤 식으로 프랑스를 통치했을까요? 당시 프랑스는 극심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국교, 즉 가톨릭과 신교, 위그노 사이에 종교 갈등이 극에 달해 내전이 끊이지 않았죠. 프랑스 전체가 피로 물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카트린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생제르멘 칙령을 통해 종교적 관용을 베풀려고 시도했고 양측의 중재자가 되어 평화를 찾아보려 했죠. 사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그녀가 단순히 가톨릭 편에 서서 학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분열된 프랑스를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양측의 증오와 광기는 너무나 뿌리 깊었고 그녀의 노력마저 피로 물들였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광기는 그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 벌어집니다. 1572년 8월 카트린은 화합을 위해 자신의 딸 마그리트와 신교도 지도자 앙리 드 나바르의 결혼식을 주선합니다. 모두가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 종교 화합을 기대했지만 이 축제는 곧 대학살로 변하고 말죠. 신교도 지도자 꼴리니 제독 암살 미수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파리에서만 3,000명 이상의 신교도가 학살당했습니다. 통제불능의 공포가 도시를 덮쳤던 겁니다.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카트린이 이 학살을 계획했는가? 아니면 다가올 신교도들의 보복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승인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을 생존을 위해 싸워온 그녀에게 이것은 어쩌면 더 큰 파멸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녀의 선택 뒤에는 언제나 생존이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트린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녀는 기존의 남성 군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비행대대라고 불리는 비밀스러운 무기가 있었죠. 이건 아름답고 지적인 귀족 여성들로 구성된 정보 조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궁정에 두어 정보를 수집하고 남성 권력자들을 섬세하게 조종했습니다. 무력이나 칼이 아니라
매력과 외교술, 그리고 은밀한 정보전을 통해 정적들을 무력화시켰던 겁니다. 게다가 카트린은 발레와 축제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문화를 통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당대의 마키아벨리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했던 소프트 파워의 대가였습니다. 그저 피와 도구로만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면모는 그녀의 지적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트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바로 휴농소 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성은 한때 그녀를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디안의 소유였습니다. 카트린은 디안에게서 이 성을 되찾은 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가장 독창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쉐르강을 가로지르는 2층 갤러리를 증축한 것도 바로 그녀의 아이디어였죠.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동시에 비밀스러운 외교회담이 진행되는 그녀의 정치적 사령부였습니다. 그녀는 휴농소 성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예술적 취향을 과시했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으며 프랑스 왕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성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넘어선 한 여인의 끈질긴 생존과 승리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휴농소 성의 정원을 보면 카트린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피렌체 출신답게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을 프랑스 정원에 도입했는데요. 무질서 속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그녀의 강박적인 면모가 정원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티초크나 브로콜리 같은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고 기하학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며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단순히 예쁜 정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디안의 정원 맞은편에 자신만의 정원을 더 정교하게 조성했어요. 살아생전 자신을 억압했던 라이벌을 죽은 후에도 압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 정원은 카트린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통제력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정원은 아름다움 그 이상, 곧 권력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카트린은 평생 자식들을 지키려 애썼지만 그들의 잇따른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들이 요절하면서 발로아 왕조의 황혼이 찾아왔죠. 심지어 그녀의 죽음 직전 당신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1589년 그녀가 블루아 성에서 늑막염으로 사망했을 때 파리는 이미 적들의 손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직후 마지막 아들 앙리 3세마저 암살당하며 260년간 프랑스를 통치했던 발루아 왕조는 쓸쓸히 막을 내립니다. 어쩌면 카트린은 평생을 홀로 싸워왔던 외로운 투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과연 카트린 드 메디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잔혹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살아낸 위대한 생존자였을까요? 그녀는 군주론이 헌정된 로렌초 2세의 딸, 즉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했던 마키아벨리의 딸이었습니다. 매목한 현실, 정치의 대가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그리고 종교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던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권력욕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모든 결정 뒤에는 왕조를 지켜야 한다, 프랑스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단순한 검은 여왕이 아니라 16세기 유럽의 혼란 속에서 프랑스를 지탱했던 가장 지적이고 강력한 통치자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나 자신과 내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카트린처럼 좌절하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흥미로운 드라마로 가득합니다. 메비치 가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피렌체의 골목부터 카트린의 흔적이 서린 프랑스 루아르 계곡의 성들까지 검은 여왕의 숨겨진 이야기와 르네상스의 비밀을 찾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진짜 역사를 만날 기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